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이 중국과 마찰을 해왔죠. 필리핀이 미국이 주도하는 영내 중국 포위망에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어떤 스토리인가요? 그 전임 두테르테 대통령 때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웠죠. 네. 그러다가 2022년에 페르난드 마르코스 그 2세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미국하고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는 더 척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기억하시지만 백악관에서 이제 미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정상회담 하면서 세 나라 간의 합동 방위 체제 구축도 공식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달 초부터 지금 계속 미국하고 이제 필리핀, 또 일본까지 껴가지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지금 일본 언론 보도가 하나 주목이 됩니다. 그 미국 태평양군이 합동훈련을 위해서 최근에 그 필리핀 북쪽에 있는 루손 섬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배치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하고 신형 요격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사일 자체를 배치한 건 아니고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은 건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미국은 그 1987년에 옛소련하고 중거리 핵전력 미사일을 체결했다가 트럼프 때인 2019년에 일방적으로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된 게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발끈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필리핀하고 일본은 그 일본이 유사시에 자유대를 필리핀에 파병할 수 있는 그런 협정도 곧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중국을 포위하는 큰 미국의 그림에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까지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참가하는 모습입니다. 큰 그림으로는 중국 견제, 중국 포위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다라는 건데 반대 의견 이게 필리핀에 좋은 일이냐 뭐 이런 반대 의견도 좀 있습니까? 필리핀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네. 마닐라 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그 물론 두테르테 때 너무 중국에 좀 그 굴복을 했다는 그런 건 있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급격하게 특히 안보 쪽에서 하는 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필리핀을 그런 어떤 반격의 그 발판으로 삼을 텐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과연 우리한테 이게 어떤 우리 그 국익이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마리너 타임스가 사설에서 썼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러시아 얘기도 연결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 우리도 배치 유예를 종료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까? 지금 미국은 빠졌지만 러시아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외무차관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도 뭐 있을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미 러시아 대사가 그저께 그 러시아 대사관 텔레그램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배치하는 그날이 바로 국제안보의 브렉데이가 될 거다. 판도라 상자 열지 말라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외무차관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언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어를 이렇게 어떻게 얘기했습니다. 썼죠? 미국이 세계 어디에든지 네. 중단거리 무기를 배치하면은 기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유예를 거부할 거를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그 미국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다시 하자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경고를 한 거네요. 관련된 얘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 이 중국 공동 견제 오커스 멤버인 호주도 동참하는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되나요? 네, 호주가 지금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계속 뭔가를 하면서도 이렇게 안보 쪽에서는 또 확실히 또 이렇게 미국 편을 드네요. 네. 지금 아사히 보도를 보니까 일본 방위상이 다음 달 초에 하와이에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네 나라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참석을 하는 쪽으로 지금 아마 조율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열렸던 아까 말씀드린 미국, 일본, 필리핀 삼국 정상회담 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4개국이 이미 해공군 합동 훈련은 했었죠. 네, 그
그동안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목이 되는 게 그동안에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주로 했는데 이번에 지금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걸 네. 보면요. 미국하고 필리핀이 연례 합동 훈련을 이제 다음 달 이제 오늘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바깥 그것도 남중국해에서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남중국해가 공해지만 중국은 지금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 근 병력이 한 17,000명 정도 참하고 일부 연습에는 호주하고 프랑스도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비롯해서 일본, 독일, 인도, 태국, 뉴질랜드를 비롯한 그 14개국이 참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 대로라면은 중국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필리핀이 아주 본격적으로 이런 선봉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관련된 세 가지 뉴스 먼저 오늘 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절박한 동맹, 이 국제사회 위기를 심화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 진단이네요. 네, 지정학적 상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그 네 나라가 이른바 절박한 동맹으로서 이제 왜냐면 서로 이제 제재를 당하고 하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힘을 합쳐서 같이 탈피해 보자는 그래서 절박한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그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미 뭐 핵 보유국이고요. 그다음에 북한도 지금 뭐 자기네가 핵무장하고 있다는 걸 뭐 공공연하게 하고 이란도 지금 상황이면 머지않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 얘기는 이 나라들이 그동안에도 서방하고 대립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대립을 해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서로 이질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 고립에서 같이 탈피하자는 그런 계산이라는 겁니다. 서로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네. 좀 뭉치고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중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죠. 이런 지금 분석도 푸틴 나오네요.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인데 중국에 뭐 많은 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그 북한 탄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이란 드론에 많이 의존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중국은 반대급부로 어떤 그 자기네가 미국하고 패권 경쟁하는데 러시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치 매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그 인사들이 이 네 나라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촉구를 한 점도 워싱턴 포스트가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 4개국에 대응하는 이 서방 국가들은 좀 삐걱덕대는 모습이 있다. 이런 것도 지적을 했네요. 지금 뭐 트럼프 재집권 계속 노리고 있는데 집권 때도 나토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지금도 나토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내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고 하는 것도 어떤 그 러시아하고 뭔가 좀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부분. 이게 또 이제 어떤 적전 분열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란 공습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반격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미국이 억제시키면서 이런 그 약간의 갈등을 보이는 것도 이런 그 네 나라의 어떤 그 우울한 동맹, 이게 불운한 동맹에 대한 어떤 전선에 금각이 하는 요소가 아니냐 하는 게 워싱턴 포스트 지적입니다. 정략 결혼, 절박한 동맹 이런 네. 비유가 상당히 좀 눈에 띄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중국이 서방의 견제를 뚫고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디지털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그러니까 인재를 다 이제 흡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 길게 한번 싸우자는 것 같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분야인데 네. 보도인데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제조, 집적 회로, 데이터 보안 같은 데서 필요한 그 디지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 중국 부서 포함해서 공산당, 중앙조직부까지 해서 9개 당정기관이 아주 총동원돼 가지고 공동으로 이런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목표는 디지털 경제, 뭐 AI를 비롯한 이런 신기술의 좀 발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겁니까? 미국이죠, 그러니까. 네.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이른바 그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그런 개념을 내왔는데 이제 그런 걸 뒷받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따라서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한테는 전문 직함도 주고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기술 인력도 육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대학에 특별한 전공까지 신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방 정부가 이런 디지털 인디한테는 뭐 주택부터 시작해서 모든 혜택을 다 주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이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이 부족하다는 데서 또 기인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중국 네. 자체 분석도요.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종사자만도 한 20만 명 정도 부족한 걸로 자기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딜로이트가 얼마 전에 보고서 낸 걸 보면은 중국이 이제 스마트형 제조 쪽에서 2022년 기준으로 디지털 인력이 이미 한 430만 명 정도 부족하고 이 추세면은 한 550만 명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이징에 있는 어떤 이코노미스트가 내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하면서 글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해외에 있는 중국 인력이라든가 해외 우수 인력을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과연 중국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속 이렇게 응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불씨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실적 얘기를 해볼 텐데요. ASML, TSMC 어제 실적이 좀 엇갈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ASML 얘기를 해볼까요?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구체적으로 분석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의 그 세계 그 반도체 노광 장비 제조사죠. 중국이 아주 여기 목을 메고 있죠. 근데 보니까 지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매출은 한 27% 이제 전분기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익도 전분기에 비해서 뭐 한 40%. 특히 1분기 신규 수주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게 네. 그래도 1분기에 중국 매출은 49% 여전히 중국이 먹여 살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숫자가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한 49% 정도를 중국에서 이제 그 상추 이제 매출을 올린 걸로 돼 있고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이 계속 집요하게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지금 신형 노광 장비는 못 주죠. 네. 그나마 그동안에 구형 노광 장비도 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제동을 걸었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이미 판 제품에 대한 서비스 부품 제공까지 못하게 하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리미리 샀죠. 이제 그게 이제 1분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지금 그 ASSM 이 회사 그 CEO 얘기는 현재로서는 중국에 판매한 장비에 대한 정비 유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역을 좀 서둘러 구입한 면이 실적에 영향을 저는 그래도 미쳤다. 뭐 미국 네. 이렇게 압박을 해도 중국 주문이 전체 수주의 한 20% 정도를 계속 차지할 걸로 전망되는데 그래도 매출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중국 쪽도 줄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하고 계속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미국과 유럽 대기업들이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공급망 강화에 전에 없이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짐작은 됐었는데요. 네. 이것도 예상보다 이게 상당히 그 투자 폭이 크네요. 캡 글로벌 컨설팅사죠. 캡제미니 보고서가 나온 걸 AFP가 어제 인용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묻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하고 유럽 대기업들이 코로나 대유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겪으면서 야 이거 공급망 강화가 시급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투자를 하긴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의 그 11개국 13개 분야의 그 주요 기업들이 이른바 리쇼어링 이건 이제 생산시설 국내 복귀고 니어쇼어링 이제 인접국으로 가져오는 거 예? 앞으로 3년간 3조 4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걸로 그렇게 그 조사가 됐습니다. 네. 지난 3년간 투자된 액수가 2조 4천억 달러니까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 내놓고 있나요? 이게 이제 보고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겨냥한 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각국 정부들이 안보 하니까 이제 저 기업들이 그 요구도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기후 전략,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숙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미국하고 북미하고 유럽이 예전에는 그 어떤 그 제조업의 어떤 그 상당한 강국이었는데 그런 영광도 회복하려는 이른바 일석사조 전략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이제 그 원자재하고 부품 이거를 이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러시아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코로나와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공급망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일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돼서 그 투자가 보면 좀 이제 많이 미국이 절대 투자는 가장 많습니다. 1조 4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GDP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고요. 반면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이 부분에 투자한 그 GDP 대비 비율이 높습니다. 독일이 20%, 프랑스도 13%.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아주 바짝 미국에 따라가려고 하는 게 여기서도 뒷받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K-팝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이 엔터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요. 네. 그런데 K-팝 주식 부진에도 턴어라운드 낙관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분석이네요. 네, 미국 CNBC가 인용을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K-팝 빅4, 뭐 JYP하고 YG, 그다음에 그 BTS 소속사인 하이브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하락폭이 좀 네네. 적네요. 그런데 지금 올 들어서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는 그게 뭔가 좀 시장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왜 나아질 거다라는 분석 골드만삭스 내놓나요? 분석은 네. 기업들이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밸류 재평가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약세가 앨범 판매량 그쪽에 상당히 많이 기반을 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네가 보기에는 오프라인 콘서트 관객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측정을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단기적으로 일본 쪽에서 K-팝 관객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만 그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분석 네. 나왔고요. 짧게 여기까지 볼까요? 전 세계 소득 온난화가 지속될 때는 평균 19% 정도가 감소한다. 2049년까지의 분석인데요. 독일 연구소 분석인데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배출 뭐 계속 나오고 특히 선진국들이 이걸 많이 하고 돈은 잘 안 내죠. 그러니까 이 추세면은 2049년까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 소득의 평균 한 19% 정도 감소할 텐데 문제는 온실가스는 가장 적게 배출하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훨씬 더 충격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배출 주범들이 선진국들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탄소 배출은 적게 하는데 이 피해는 저소득국이 많이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후 불공정 네. 심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국제뉴스 워싱턴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